얼마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66살 서용순 씨였습니다. 천안에서 남편과 30년을 사신 집이었는데 남편을 2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이제 혼자 그 집에 남으셨습니다. 회지 가시기 전까지 약국을 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남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던 분이 이제는 본인의 집 하나를 두고 매일 밤잠을 설치신다는 겁니다. 한겨울 어느 새벽 서영순 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셨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양말이 바닥에 미끄러졌고 몸이 꺾이듯 넘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차가운 바닥 위에 거의 2시간을 누워 계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영순 씨는 매일 밤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 집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집에서 떠나야 할까요? 참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에서 꼭 30년을 사셨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고 남편과 저녁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드시던 그 넓은 집이 한평생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랑스럽던 것이 서영순 씨의 몸을 가장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생 내 편이었던 집이 어느 날 나를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건 서영순 씨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5년 뒤에도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집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 밀리듯 옮겨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노후에 어떤 집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집일까요? 가장 비싼 집일까요? 가장 넓은 집일까요? 아니면 자식 가까이 있는 집일까요? 오늘은 차 한잔 앞에 놓고 나란히 앉아서 이재원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내 품격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세대는 참 오래 걸어왔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돈이 조금 생기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등기 부등본 하나, 그것이 우리 세대의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밥을 차리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떠나고 방은 여전히 여러 개인데 문을 여는 방은 하나뿐이고 집은 그대로인데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느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어디론가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옮기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떠나려니 30년 세월이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 오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20년 이상 사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은퇴 후에 이사를 하셨다면, 이번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3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손길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떠올리실 때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방이 많으면 든든하고 거실이 넓으면 여유 있어 보이고 집이 크면 자식들 왔을 때 편하고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의 집은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넓은 것을 매일 쓰고 계십니까? 방이 3개, 4개 있는데 문을 여는 방은 실제로 몇 개입니까? 68살 박성민 씨를 아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고 부인은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 다른 대전에 살고 있었고 방이 내 개인 아파트에 혼자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작은 라디오 하나 들고 아파트 주변을 걸으시는 선생님 뒤가 배어있는 참 단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셨다가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었지만 바닥이 너무 차갑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거의 2시간을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성민 씨는 결국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방 2개짜리,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5걸음, 부엌은 잡지만 혼자 쓰기엔 딱 알맞은 크기. 그런데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곳으로 오니까 무언가 내려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셨다고요. 자식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지만 혼자서 좀 서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실 닦고 안 쓰는 방 환기시키고 큰 집 유지하는데 하루의 기운을 꽤 많이 써버렸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들고 바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돌아와서 간단하게 밥 드시고 아들한테 전화하시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바둑도 두시고 사람들도 만나십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오히려 집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박성민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집이 작아지니까 잠은 더 편해졌고 하루는 더 길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좋은 옷이라 하면 넓고 멋있는 옷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제일 좋은 옷은 내 몸에 맞고 가볍고 어깨가 무겁지 않은 옷이더라고요. 집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보기에 멋있는 집이 아니라 몸에 걸쳤을 때 가벼운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집이 넓어야 자식 왔을 때 편하지.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많이 쳐봐야 1년에 열 남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집에서 365일을 사십니다. 1년에 열흘 오는 손님이 편한 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355일을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편한 집이 맞습니까?
이 질문한 번쯤 솔직하게 자신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노년내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일 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방이 많은 집에 혼자 사시는 분보다 작은 공간이라도 자주 쓰는 공간에 사시는 분의 우울감 점수가 뚜렷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집을 혼자 지키는데 쓰는 기운이 바깥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쬐는 데 쓰여야 할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이 크다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집이 커지면 그 안에 나는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집이 덜 힘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분이 더 떠오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것을 건드립니다. 바로 자식, 가까이 사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달려올 수 있잖아. 혼자보다는 자식 근처가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을 만나보니까 가까움이라는 것이 항상 따뜻함만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영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살 인천에서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두 딸을 키우셨습니다.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자식 대학 보내시고 가게를 지키신 참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조금 쉬시다가 큰딸이 서울에서 첫 아이를 낳아 육가가 힘들어지자 한영자 씨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인천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딸을 돕자 서울에 올라오신 처음 6개월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딸이랑 같이 장도 보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밥 먹고 오랜만에 집안이 시끄러워서 행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와서 애 좀 봐줘. 엄마 오늘 저녁에 좀 같이 있어줘. 처음에는 기꺼이 해드리셨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에서 그보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에 수업을 빠지게 되고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가도 딸이 급하다고 하면 취소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 나가보니 상추가 다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물을 못 줬으니까요. 그 말라버린 상추를 보면서 한영자 씨가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한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멀어진 거였어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건 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딸도 바쁘고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게 된 것뿐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거리의 구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탁이 쉬워집니다. 부탁이 쉬워지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 되면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서 온기를 나누되 서로를 태우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아는 것이라고요. 두 그루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이 심으면 뿌리가 엉이고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결국 두 나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심으면 각자 햇볕을 받고 각자 분리를 내리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 꼭 그렇습니다. 안녕 씨는 결국 딸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나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좀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말에 약속을 잡고 만나니까 만나는 시간이 더 반갑고 한영자 씨도 이제 베란다에 상추를 매일 돌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가까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가까움이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가까움인지 아니면 한쪽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까움인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식 근처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나는 여전히 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 안쪽만 봐서는 절대로 좋은 집을 고를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집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섰을 때 내 하루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매일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임종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살 창원에서 35년 동안 조선소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쇠를 만지시던 분께 손이 크고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소소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골목갑 구멍가게에 가서 막걸리 한 병을 사고 가게 주인이랑 한 15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5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멍가게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공원 벤치에는 임종수 씨와 같이 조선소에서 일하시던 옛 동료 두 분이 매일 앉아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새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창원 외곽 신도시에 새로 생긴 34층짜리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자식들도 기뻤고 임종수 씨도 처음에는 참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가장 가까운 가게가 이케엠이 밖에 있었습니다. 약국은 버스를 타야 하고 복지관은 아직 짓고 있는 중이었고 옛 동료들을 만나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임종수 씨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밥도 대충 드시게 되었고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하셨습니다. 8개월쯤 지나서 임종수 씨는 결국 예전 살던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소 근처 오래된 아파트 새 집보다 좁고 오래되고 바깥 소리도 시끄럽고 하지만 골목 앞에 구멍가게 있고 약국이 걸어서 5분이고 작은 공원에서 아침마다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임종수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은 새 집이 훨씬 좋았는데
하루는 여기가 훨씬 살만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470명을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약국, 가게, 공원 같은 생활시설이세 군데 이상 있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 우울감 발생 비율이 뚜렷이 낮았고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더 느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신발 신고 나가서 약국에 들르고 채소를 좀 사고 공원 벤치에 10분 앉아 있다 오는 그 짧은 산책이 사실은 우리 머리와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집을 고르실 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그 집문을 열고 직접 걸어보십시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15분씩 걸어보세요. 그 15분 안에 약국이 있습니까? 작은 의원이나 마트가 있습니까?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나 공원이 있습니까?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15분을 걸어도 담벼락과 차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아예 나가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노후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미 그 집이 감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아도 한 가지를 놓치면 결국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지금 내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은 계단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집도 충분하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몸이 5년 뒤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노후의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나씩 슬그머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요즘은 좀 더 조심스럽고 한 손으로 들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2손이 필요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예전보다 한두 번 더 늘었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유성철 씨와 조미숙 씨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성철 씨는 70살, 부인 조미숙 씨는 70살 안동외곽 오래된 동네에서 2층 집을 지으시고 30년을 사신 분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는데 젊으셨을 때 유성철 씨는 매일 아침 계단을 3번씩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랑이셨어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쑤시는 정도였는데 해가 지나면서 계단 오르는 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었던 계단이 이제는 두려움이 된 겁니다. 조미숙 씨도 힘들어지셨어요. 부엌이 1층이고 침실이 2층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밥 한 끼 차리려면 계단을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셨습니다. 3년입니다. 결국 유성철 씨가 계단에서 한번 크게 미끄러지시면서 골반에 금이 가고 나서야 2분은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달 지나서 유성철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집
2층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이 좋다고 그동안 버텼는데 그 풍경 때문에 3년을 고생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5년 뒤 제 무릎을 생각했더라면 그 3년은 안 겪었을 텐데 참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집안에서의 낙상입니다. 전체 부상 원인의 43% 가까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그리고 밤에 일어나 이동하는 침실, 주변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집안 구조를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달고 화장실을 침실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집안에 있습니다. 문턱 계단밤에 미끄러운 바다 50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진짜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뭘 벌써부터 걱정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이건 불안해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80대가 되어서 떠밀리듯 이사를 하시는 분과 70대 초반에 여유 있게 준비해서 이사를 하시는 분의 1년 뒤 건강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집은 건강할 때 옮기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집을 떠나야 할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살기 좋은 집만 먼저 보십니다. 조용하면 좋고 공기 좋으면 좋고 넓으면 좋고 지금 내가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후에 집은 살고 있는 동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바뀌면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백정자 씨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76살 제주 서쪽 바닷가 마을에서 평생 감귤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땀으로 일군 과수원 옆에 작은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남편과 함께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백정자 씨는 혼자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마당 앞에 남편이 심은 동백나무가 있었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꽃이 피었습니다. 그 동백을 돌보는 것이 남편을 돌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혼자 그 큰 집과 과수원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식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어서 자주 내려오기 어렵고 그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딸이 사는 수원 근처로 올라가자. 그런데 막상 집을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진 곳이고 과수원까지 딸려 있어 수요가 많지 않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2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백정 씨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집은 팔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돈은 모자라고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어정쩡한 상태가 결국 3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식들이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어 집을 크게 낮춘 가격에 정리하고 수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올라오셨습니다. 백정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나를 가두는 세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사랑으로 지은 집이 때로는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옷장이 있으십니까? 아내 옷이 가득한데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 안 되고 나머지는 10년, 20년째 그 자리에 걸려있는 버리려고 하면 이건 결혼할 때 입은 옷이었고 적은 아이 돌잔치 때 입은 옷이고 추억이 많아서 손이 안 가는 집도 꼭 그렇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 사랑이 담긴 집,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마치 그 시간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버림이 아닙니다. 추억은 집안 벽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동양의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과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집을 생각하실 때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살기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떠나야 할 때도 내 선택을 막지 않는 집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나중에 참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집, 자식 이야기, 몸 이야기, 추억 이야기. 그런데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에 집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은 벽이 아닙니다. 좋은 집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문상훈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6살 목포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평생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셨고 부인께서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문상훈 씨가 사시는 곳은 방 한 칸의 거실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건물도 아니고 넓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루를 들어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가에 놓인 화분도 개에 물을 주십니다. 그 다음 작은 냄비에 죽을 끓이십니다. 혼자 드시는 아침이지만 반드시 그릇에 정갈나게 담아서 식탁에 놓고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책에 세 줄을 쓰십니다. 오늘 한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아무 생각이나 한 줄 매일 세 줄입니다. 왜 쓰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씁니다.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30분 정도 벤치에 앉아 성경이나 시집을 읽으십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십니다. 저녁이 되면 요양원에 계신 부인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부인은 이미 남편을 잘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비둘기가 3마리 있었어요. 서예 시간에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하셨어요. 내일은 날씨가 좋을 거래요. 부인이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일 것인다고 합니다. 문상훈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집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어요. 물줄 화분이 있고 쓸 공책이 입고 갈 곳이 있고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집이에요. 로마 시대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문상훈 씨의 삶에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아침을 보내느냐, 어떤 오후를 보내느냐, 저녁에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 그것이 그 집의 진짜 값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일 하고 싶은 일을 3가지만 적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주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나를 위해 맛있는 것 한 가지 해먹기.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닥에 발을 내려놓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이 어디에 있든 얼마짜리든 몇 평이든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덜 힘든 집입니다. 내 몸이 편한 구조가 몇 평짜리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자식 가까이 사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따뜻한 거리입니다. 셋째, 집안보다 집 바깥의 생활 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5분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하루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의 몸이 아니라 5년 뒤의 몸을 기준으로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좋은 집은 떠나야 할 때 나를 붙잡지 않는 집입니다. 추억은 집 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내 품격과 평안을 끝까지 지켜주는 집입니다. 제가 올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은퇴 후에 이사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가장 후회되는 점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소중하고 누구의 경험이든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려보세요. 때로는 이야기 하나가 한 사람의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저에게는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집을 짓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실 때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시는 그 자리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도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제는 느리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디 평안하십시오. M